네, 이번에는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모시고 윤석열 내란 사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또 뵙겠습니다. 네, 매일 나오세요. 매일 저희 고정하기로 하셨잖아요. 고정. 네. 탄핵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꼭 애청자 여러분께 예.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고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님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이신 거죠. 예. 예. 오늘 오후 2시에 그렇습니다. 있고요. 또 소법정에서 한답니다. 소법정? 예. 왜요? 대법정에서 하는 거예요? 준비기일이니까. 준비기일이니까. 준비기일은 소법정에서 하고 예. 그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 안 된다 계세요. 예. 저희들이 몇 명이 갈지 고민이고. 그다음에 또 오후에 예. 한덕수 총리 탄핵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 한 사람도 3시. 자리를 비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후에 중요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시부터 오늘 예. 국회와 헌재가 매우 뜨거운 가만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는? 현재로 가시죠. 헌재에서 이제 또 윤석열이 나온다 하니까. 그렇죠. 윤석열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변호인단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예, 오늘 뭐 준비기일이니까 예, 뭐 예. 본인 출석 안 할 거고 나와서 또 그러니까 일단 그 검찰 내부 사정에 밝으시니까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왜 갑자기 나온다는 겁니까? 그동안 모든 것을 불응했습니다. 수취 거부 윤석열 이거였는데 갑자기 나온다고 오늘 아침 속보가 나왔어요. 예. 그 이제 본인이 안 나오고 대리인단에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윤석열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검사였다. 그러니까 수사를 너무 잘한다. 수사를 잘한다. 그래, 잘 알기 때문에 공수처든 어디든 대응을 잘한다. 특히 미루는 데는 선수다. 선수일 수밖에 없는 게요. 수사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두 번째, 탄핵도 특수한 징계 절차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징계도 받아봤어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하고 그 어려울 때. 그 어려울 때 끝내 박은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냐? 끝내 대면 조사를 못했다. 그렇죠. 윤석열에 대해서 대면 조사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끝내 못했다. 이게 능언데. 검찰총장 그 징계 때도 뭐 기피 신청한다든가 기록을 봐야 된다 해가지고 미루기를 잘했거든요. 그렇지만 변호인들은 활동을 했어요. 변호인들은. 예, 이 탄핵소추 지금 탄핵소추 대통령이 돼서도 탄핵소추도 그렇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일단 변호인들은 활동을 하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쓸 겁니다. 그 첫 번째 사용했던 것이 수령 거절이었거든요. 이게 수령 거절도 안 했잖아요. 윤석열도 총장 시절에 수령을 안 했어요. 그때도. 안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 돌려버리고. 이 사람 전과가 있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만은 대통령하고 검찰총장하고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때 수사 절차에 협조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탄핵 사유가 됐어요. 맞습니다. 윤석열은 그걸 알 겁니다. 대통령하고 검찰총장은 차원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송달 간주, 발송 송달로 가능했고요. 그런 꼼수가 안 통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버틸 만큼 버텼는데 이러다가 본인에게 피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재빠르게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들어갔는데 대체로 검찰이 많습니다.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변호인단을 한다는 것이고요. 오늘 발표된 변호사들 이름을 보니까 그 공안검사도 있고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에 윤석열과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죠. 윤곽. 윤곽근도 그렇고. 김홍일도 그렇고. 김홍일. 배보윤, 배진한 이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뭐 인연이 있으니까 이제 변호인단을 맡았을 텐데 뭐 7억 줘도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데. 그거는 그런 보도를 저도 봤는데. 그건 일종의 전술입니다. 왜냐하면 전술? 이제 수사를 미루는 방법이 첫 번째 단계가 송달을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하죠. 그럼 송달을 어떻게든 송달이 됐다고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나 변호사 선임해야 됩니다. 시간을 주세요. 또 이렇게 시간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주장은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연막을 까는 거죠. 나 변호사 선임이 이렇게 어렵다. 이게 바로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막 오래 걸린다. 이게 연막입니다. 제가 헌재에다 여러 번 얘기를 하죠. 이거 주의해야 된다. 공수처에. 이거를 이제 한번 나와가지고 아마 3차 소환 후에 이럴 수도 있어요. 나 변호사 선임 필요하다. 그러면서 시간을 달라.
변호사 선임하려고 했더니 7억을 줘도 선임 안 된다는 변호사가 안 된다. 야, 이거 그럼 저쪽에 언 풀릴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이런 다 그 작전이 있습니다. 작전이구나. 우리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이게 내란 사건이 크니까 예.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러나 보다. 맡을 사람이 없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순진한 발상인 거고 예. 저쪽에서 짠 작전인 거네요. 일종의 수사를 늦추는 회피하려고. 방법, 피하는 거 첫째는 예. 송달 안 받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해야지 송달이 되면 네. 그 다음에는 출석을 해가지고 예.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겠다. 이건 헌법상 권리니까 네, 하고. 해달라. 그러면서 변호사 선임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몇 주 또 끌어요. 네. 그 다음에 겨우 변호사 선임한다면 예. 그 다음에 묵비권, 진술거부권 행사합니다. 묵비권. 이렇게 단계별로 수사마다 다 많은 걸 봤기 때문에 예. 그게 능하다고 보고요. 네. 탄핵 절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사와 달리 탄핵은 그게 없거든요. 네. 헌재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에 탄핵을 해봤기 때문에 예. 그 꼼수가 안 통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 애초부터 피의자 윤석열이 헌재의 탄핵 심판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무수한 장광설을 늘어놓는데 증인 신청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킬 것이다. 예. 그래서 목표는 4월 18일 예. 문영배, 이미선 두 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버티기로 네. 들어간다. 이게 최우선 목표다. 그때까지 최대한 극우 세력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모아놓고 일종의 농성전을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 실제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봐요. 왜냐하면 탄핵 이전에 징계를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네. 그때 전략을 그대로 쓸 겁니다. 그런데 예. 저는 그 헌재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네.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때? 예. 왜 그러냐면 네. 증인 신청을 해도 그때도 예. 많이 신청을 했지만 그때는 쟁점도 많았고 네. 또 증인도 많이 신청했지만 헌재 잘 정리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수사보다 헌재를 먼저 나오는 이유는 네. 수사에서는 증거 확보되잖아요. 그러면 헌재에서 그걸 참고하면 됩니다. 갖다가 자료가. 예. 그런데 수사가 다 하기 전에 이미 헌재를 출석하면 예. 수사에 앞서가는 자기 진술을 헌재 재판관한테 확인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사는 불응하고 헌재는 그리고 나오고. 이거 아주 이쪽이 작전입니다. 교활한 예. 작전인데요. 이쪽에서 증거가 다 수집되기 전에 네. 우리가 피소추인이 주장하는 주장을 논리와 주장을 먼저 알린다. 설파한다. 예. 네. 저는 이런 작전으로 봐요. 왜냐하면 머리는 잘 돌아가네요. 자기 살 길을. 잔머리 엄청 잘 굴려요. 잔머리 왕이네. 네. 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윤석열 피의자의 주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 줄 거냐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뭐 온 국민은 지금 이분의 파면, 이 사람의 파면을 내일도 길다, 일각이 네. 여삼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장이라도 한시라도 빨리 무서워요. 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윤석열 없는 해피 뉴 이어, 예. 윤석열 없는 크리스마스 하다가 예. 주장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보면 됩니다. 국민의 지지를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헌법재판소의 정치 재판이잖아요. 네.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 60일, 박근혜 대통령 90일이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중간으로 보는데 이 내란죄 이건 너무 심플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박근혜 때는 수사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는 증거가 많았는데 네. 이번 내란 사건은 증거가 공개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 검찰, 공수처 서로 수사한다고 했잖아요. 처음 났을 네. 때. 그 이유가 공개된 증거만 가지고도 예. 과거 전두환 판결에 미쳐보면 내란죄가 된다. 네. 이렇게 결론을 다 내린 거예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탄핵 재판은 오래 안 간다. 오래 안 간다. 예, 더군다나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봐도 네. 이걸로 국가적인 혼란이 예.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예. 박근혜 때는 뇌물이라든가 국정 이런 부분인데 예. 작은 부분 지금 내란에 비하면 너무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내란은 심각한 범죄고 맞습니다. 더군다나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국민들이 주장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야 이게 정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그 부친상 중인 그 재판관께서도 직접 출석을 해서 출근을 해서 상황을 살펴봤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 언론에 보도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 국회 탄핵소추단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 쟁점과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출석 예정입니까? 저희가 지난 수요일 날 뭘 제출했냐면 화요일 날 저희가 국회에서 수집한 증거가 있습니다. 국회 수집 증거. CCTV라든가 법사위, 행안위, 국방위 운영에서 나온 자료, 본회의에서 이제 저희가 질문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게 엄청난 증거가 돼요. 사실 수사보다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 놓은 거죠. 이걸 제출하고요. CCTV 제출하고 그다음에 입증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입증 계획서. 증인은 누구로 하고 이걸 제출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오늘 저희 재판부에 제출하고 재판부에서 이제 채택을 해야 증인이 되는 거니까요. 뭐 저쪽 피소추인 윤석열이 아무리 증인을 많이 신청한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합리적으로 다 자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소추인단에서 증인은 몇 명이고 누구누구가 주요 핵심 증인으로 신청을 하셨습니까? 핵심 증인은 알다시피 이런 우리가 사령관들 이런 분들이고 어떤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가는 헌재가 결정하는. 또 오늘 또 준비기를 해봐야 준비기를 해보고 난 후에 증인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뭐 일주일에 재판을 뭐 몇 번 할 건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할 건지 두세 번 할 건지 그래서 빠르게 종결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결판이 한 오늘 바로 준비기일이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한 번 정도 더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고 준비기일 한 번 정도 하다 보면 첫째 쟁점이 뭐지? 쟁점. 이게 내란죄인지 아닌지. 그러면 헌법 위반되는지 법률 위반되는지 하나. 그다음에 중대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건지 아닌지. 중대성 이게 이제 여부. 대충 쟁점으로 결론이 나고 그러면 증인이라든가 증거를 내게 하고 저쪽에서 반박하게 하고 쟁점이 모아지면 그것만 심리하면 되는 거예요. 윤 측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재판 전략. 윤의 재판 전략.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사가 아직 안 끝났다. 야 여기 가선 이 말하고 저기 가선 저 말하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안 나가고 있잖아요. 불응하고 있는데 무슨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을 해요. 자기가 가서 수사를 받아야 조사를 받아야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윤석열로 봐서는 수사가 안 끝났으니 수사 결과를 보고하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는 그러면 수사에 협조하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헌재에서. 그렇죠. 그러면 또 왜냐하면 헌재 규정이 51조에 보면 재판 중인 형사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까지 탄핵소추 절차를 중지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헌법 한다면 51조. 제가 윤석열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수사가 안 됐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이 얘기 바로 할 것 같은데요. 탄핵소추가 계속되면 이거 재판 절차가 계속 중이니까 그때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 3년이고 5년이고 기다리라는 취지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박근혜 때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안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헌법재판, 탄핵재판하고 형사재판은 별개의 독립된 절차입니다. 이건 징계 절차고 이건 형사처벌 절차이기 때문에 증거 방법도 다르고요. 입증 방법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그건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런 주장을 윤 측에서 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헌재법 51조를 따라서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뭐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이런 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변론 준비 기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좀 길진 않겠네요. 그렇죠. 한 3-40분? 변론 준비기는 길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서면으로 내고 재판부에서 필요한 걸 더 내락하고 또 입증계획 부족한 부분은 더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번으로 끝날 것까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한다 하더라도 늦지 않게 결론이 날 거다. 그러니까 파면 결정이 머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6명이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근데 지금 3명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한다는 건데 한덕수 총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는 아니지 탄핵을 국회에서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최상목 부총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장경태 의원은 속보 나온 거 보니까 최상목 부총리도 만약에 임명을 안 하면 여기도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방금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 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무슨 법리를 떠나서 네. 국민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은 헌정 질서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네. 가기를 바라고 있죠. 예. 그게 헌법에 따른 질서에 있는 퇴진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도 총리잖아요. 네. 그러면 소극적인 대행이니까 대리라는 게 보조되기만 하는 거잖아요.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몫을 임명한다면 그건 임명을 자제해야 되겠지만 국회 몫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선출했잖아요. 네. 여당 국회의원 1명, 민주당 2명 이렇게 해서 국회 압도적인 표로 통과가 됐는데 네.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주는 겁니다. 그것 안 한다? 이건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고요. 이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부총리가 혹시 탄핵이 되고 부총리가 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뜻을 따를 거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전 10시 20분 5분 뒤입니다. 오전 10시 20분에 최근 상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겠다라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최상목 부총리가 어떻게 할 걸로 보십니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뭐 대리권을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또 헌법재판을 임명하는 이런 얘기는 안 할 것 같고요. 네. 엄중한 국내 상황 또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책임감을 어떻게 발현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를테면은 사실 그 한덕수 총리도 원래 판단하기로는 여러 정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평생 관료만 하신 분이 이 내후 외환의 시기에 그 국민적 선택을 할 거다. 그리고 국회 나와서 4번이나 그렇게 고개 숙이고 인사하지 않았냐, 사과하지 않았냐. 근데 완전히 표변해가지고 여야 합의 운운하면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탄핵안 처리에 예감한 한덕수 총리가 부총리에게 권한대행을 맡을 준비를 하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요. 근데 나라가 참 이게 총리가 부끄럽습니다, 진짜.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네. 저희가 표결하기 30분 전에 그런 담화를 하는 것 자체가 꼼수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가볍게 행동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네. 거기다 이거 자기가 임명할 수 없다고 30분 전에 얘기하는 총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총리가 23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마음 단단히 먹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 단단히 먹고 너도 나의 길을 따라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내가 빠진다고 해서 국민 편에 서면 안 돼. 내란 세력 편에 서야 돼. 이런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또는 우리는 내란 공범이야.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도 지금 행방이 묘연해요. 그렇지만 다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국회 출석해서 나는 반대했다라고 본인 스스로 옹변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지는 수사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최상목도 본인이 보기에 나도 동조했는데 나도 증거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도 무슨 선택을 할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2조로 내려가요? 우리가 어제도 하루 종일 논의가 된 게 우리끼리 한 얘기긴 하지만 국무위원 전체가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국무회의가 없기 때문에 법률에 공포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신장식 의원께서 법률안을 꼼꼼히 다 찾아보고 오셨는데 국무회의 못하더라도 15일 지나면 그렇죠.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의장이 공포하면 된다. 20일이 걱정할 지나면 거 없다. 법률은 자동적으로 공포가 됩니다. 자동 그러니까 공포. 특검법이고 이런 건 자동적으로 공포되기 때문에 국무회의 없으면 바로 20일 후에 헌법에 보면 국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정부로 보냈는데 20일 이내에 제2욕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발표하게 돼서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원식 의장이 20일 이후에 다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요즘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기 때문에 당장. 그건 법률안이 아니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은 어떤 해안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만 보고 분연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연히 어떻게 갑니까?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하고 최상목 총리도 똑같은 입장이면 또 탄핵하고 또 탄핵하고. 근데 실제로 정보가 이제 취합이 되실 텐데 최상목 부총리는 어떻게 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요. 예. 제가 듣기로는 최상목 부총리가 가장 강력하게 계엄을 반대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무총리는 네. 어차피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막지 못한 책임 네. 있기 때문에 약간 차원이 다른 분이고 네.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이다. 예. 라고 약간 기대 섞인 예.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그 국정이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2월 3일 내란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세계가 역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큰 나라다.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아주 평화롭게 질서 있게 정권을 교체했던 그 힘이 여전히 남아 있구나라고 평가를 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AP통신 어제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전 세계 외신들이 151대 200을 쓰고 있어요. 예. 예. 그 어제 뭐 박주민 의원 그 알자지라 방송하고 인터뷰했는데 거기서도 200석이냐 151석이냐 이거를 물어봤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정도라면 굉장히 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나만 살겠다. 예. 이런 선택을 하는 공직자들을 바라만 봐야 되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의원님 진짜. 예? 저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똑같은 심정인데요. 네.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전라도 말로 애통이 터지고 애통이 터지고 답답합니다. 예. 정치인들이 헌법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질서를 따라서 최대한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하다 보면 탄핵도 자연스럽게 되고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자, 의원님 그 수거 대상 좀 여쭤보려고 1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9분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도 수거 대상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연평도 그 해상 작전이라는 것이 매우 끔찍하다. 백령도. 아, 백령도 죄송합니다. 아, 백령도 작전. 여기에 이제 사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요. 예. 도대체 몇 명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겁니까? 3주 전에 예. 여기 이 장윤선 취재 편집에 나와가지고 네. 그때 12월 3일 날 그날 예. 본회의장에서 우리를 수장시켜 버린다 그렇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다. 맞아요. 들었잖아요.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제가 그 말 하고 나서 갔더니 사람들이 근거 없는 얘기를 했다라고 막 했는데 벌써 이런 말이 소문을 나돌던 말이 벌써 막 입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수거 제가 국방 차관한테 물어봤어요. 수거란 말이 군사 용어냐? 네. 물어봤더니 군사 용어에 그런 용어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 쓰레기 수거 걷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했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포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수거, 사살, 뭐 폭파 이런 말 듣고요. 정말 역사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부끄럽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그 전 정보사령 민간인이 현 정보사령 군인을 움직여서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는 건데 민간인이 과연 현직 사령관을 어떻게 움직였을까? 군인이든 검찰이든 일단 나가면 끝입니다. 민간이 결코 현직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뭔가 강력한 뒷배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민간인이 국방장관 뒷배를 이용해서 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국방장관 뒷배 가지고는 현 사령관이나 밑에 그 대령들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 이상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딱 듣고 생각한 게 전 노상원 씨하고 저거는 인연이 전혀 없습니다. 전 국방 정보사령관. 그럼 그분의 수첩에 그게 많이 나왔다면 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예,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을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전국에. 윤석열.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것은 내란죄의 중요한 키포인트다. 만약에 계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려면 정부 내에 충무계획이라고 있어요. 충무계획. 전쟁,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돼야 되나요? 이 전쟁이 임박하면 국가에서 충무계획을 발동해요. 공무원들 비상소집하고 다 모여 준비하고 그다음에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데 여기는 충무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공식적인 라인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 비선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란인 겁니다. 바로. 맞습니다. 그 내란의 주범이 누군가를 명백히 밝혀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자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그 이 노상원의 뒷배는 윤석열이다, 김건희다. 누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둘이
같이 일심동체 아닌가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은 예. 저는 예.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그러면 당시에 저는 이제 수장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좀 약간 충격받으셨잖아요. 네, 저 놀래가 국회 안에서 수장이 가능한가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의원님은 이 정보가 있으셨던 거네요. 그때 네. 막 웅성웅성하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막 할 때 우리를 데려다 수장시켜 버리고 사채도 못 찾게 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사채도 못 찾게 한다더라. 그때 우리가 그 쇠사슬로 우리 다 같이 묶어야 묶자. 하는 이런 얘기 막 있었거든요. 그때 어느 분이 얘기했는 거 모르겠는데 그런 소문이 계속 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너무 무서워요. 이제 우리 어머님한테는 TV 못 보게 했는데 결국은 저는 KTX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시민이 이런 쪽지도 하나 주더라고요.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해서. 어머. 빨리 뭐라고 써 있어요, 의원님? 그 읽어. 빨리 타는 거라는 겁니다. 기차 안에서 써가지고 그 자리에 준 겁니다. 이렇게. 기차 안에서 이거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이성윤 의원님한테 기차 안에서 어떤 시민이 저렇게 보내줬는데요. 뭐라고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 골든타임 마지막 1분입니다. 김건희, 윤석열 지금 놓치면 2025년 을사년 두 번째 망국입니다. 내년이 을사년이에요. 이렇게 사면 없는 무기징역으로 연초에 구속시켜야 된다. 연초에 구속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수건이 사살인이 표현이 나와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굳건히 가겠습니다. 네, 진짜 수건이 사살인이 폭판이 수장이니 사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등장할 수 없는 단어들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편성을 잃어버린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상상이나 공상 속에서나 가능한 이런 것을 아기보살, 노보살, 노상원 씨가 이런 계획을 했는데 수첩에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듣고 받아 적었을 수 있고 특히 의원님이 등장했다는 것은 매우 의심쩍다. 만약 등장했다면 그걸 말해줄 사람은 딱 한 군데밖에 없다. 한 군데밖에 없다. 용산이다.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답이 없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노상원 씨가요. 그리고 김용현 씨가 일종의 이제 죄수의 딜레마 같은 거에 빠지지 않겠는가. 어제 김용현 측의 기자회견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일부 기자는 들어오게 하고 일부 기자는 못 들어오게 하면서 행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중요한 팩트들이 나왔어요. 한덕수하고 사전에 보고했다. 뭐 이런 등등. 이 사람들 이제 들어가면 다 말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그 회견을 보고 느낀 게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피의자는 자기가 살라고 해요. 죽으려는 피의자는 없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공범의 딜레마인데요. 저는 윤석열한테 다 책임을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윤석열에게. 가장 중요한 증거 포고령 윤석열이 다 보고했다. 사실은 자기가 썼지만 윤석열이 시켜서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통행금지를 빼라겠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그렇죠. 이 포고령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자기는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국회 폐악질에 경고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윤석열 말하고 똑같습니다.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윤석열이 시켜서 자기는 했고 윤석열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고 자기는 내란 수괴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란 수괴가 되면 사형 무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 업무 종사자도 사형 무기 7년 이하의 징역이긴 하지만 자기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했다. 이런 뉘앙스도 들려요. 나 살려고. 자기 살려고 전가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회견을 봤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고령에 등장하는 것도 끔찍한 단어 처단. 그 다음에 그것도 전공이라고 특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상원이 받아 적었다는 60쪽 내외의 수첩에도 특정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지금 14명이냐 아니면 더 포함됐냐 플러스 알파냐 도대체 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이제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노상원이 핵심이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방첩사령관 이 사람들은 다 그냥 그래도 다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다 중요임무 종사자고요.
중요임무에 종사하거나 이를 지휘한 자도 모두 중요임무 종사자 보거든요. 처음에는 저 국민들은 옛날 보안사였던 방첩사, 전두환이 보안사를 통해 정권을 집권했지 않습니까? 방첩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정보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요인 암살 또는 납치하는 이런 부대를 이용해서 했다는 걸 보고 특히 이거 중요한 것은 공적인 조직을 거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국가기관을 거치지 않고 민간이 개입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조직을 통해서 계엄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인을 동원해서 이런 것이 한 거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걸 잘 규명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수사를 한다면 노사원 수첩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민간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민간인은 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공식적인 군 조직이 움직이면 이게 금방 표시가 나고 정보가 새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벌써 끝났습니까? 좀 더 해주세요. 불만이 많은데. 매일 나오세요. 매일이요? 매일 출근하시죠. 취재 편의점과 함께 매일 출근을. 6시에는 안 되죠. 6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과 함께 새벽 인터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탄핵 관련 부분은 소상히 진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파면되는 날까지 꼭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의원님. 그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일 잡힐 때마다 그리고 그 전이라도 매일 출근하셔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꼭 알려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논리 말도 안 되는 논리 하나하나 깨는 것도 재밌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시면서 바로 작가하고 다음 날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